이번 시간 수업이 진짜 중요한 주제여가지고 선생님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많이 설명할 생각이에요. 이 파트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를 배우고 있고 이제 거의 조선시대에서도 후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내용 자체는 조선 후기의 내용인데 우리 교과서 페이지 오늘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수로 73쪽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난 이후의 정치 변화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양난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양만할 때 배웠었잖아요. 두 개의 난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겹치고 난 뒤에 조선의 변화의 모습이 많이 커요. 그래서 그 모습을 좀 살펴볼 텐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너무 소략돼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좀 설명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어떤 이야기를 좀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조선의 사림이라는 세력들이 이렇게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가 됐었고 그 중에서 동인들은 또 북인과 남인으로 분화돼서 결국 서인, 남인, 북인들이 함께 정치하는 벗붕자를 써서 당을 이루어서 함께 정치하는 분당 정치를 배웠었어요.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는데 특이한 게 뭐였냐면 이 북인이 광해군과 함께 정치를 하다가 인조가 반정으로 북인을 내쫓고 서인의 도움을 받아서 서인과 함께 인조가 왕이 되었었잖아요. 그러면서 북인 세력은 이제 끝나게 되었고 여기에 관련이 없었던 남인은 공존하는 상황으로 현재 조선에서는 주요하게 인조를 왕으로 올렸던 서인 세력과 그 다음에 남인 세력이 함께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었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북인은 혹시 기억나요? 광해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였냐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광해군 시기에 후금이 성장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있었던 명나라가 있었는데 지도를 잠깐 중국지로 이렇게 그려본다면 현재 원래 명나라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후금 세력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조선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임진왜란이 끝났어. 광해군이 왕이었고 그리고 북인 세력들 같은 경우는 당시에 명나라가 도움을 주긴 했었으나 후금 세력이 너무 성장해서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뭔가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었고 실제 명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파병해라, 군대를 보내라. 왜냐면 우리 명나라가 쇠약하게 된 계기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주면서 좀 쇠퇴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군대를 보내라라고 했고 실제로 조선은 명나라에 사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야만 했지만 광해군은 명분상 안 보낼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군대를 보내게 되면 지금 성장하고 있는 후금과 척을 지게 돼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위험해지니까 중립 외교라고 해서 사실 군대를 보내긴 보냈지만 그 군대에 장수한테 적당히 싸우는 척을 하다가 후금에 투항을 해서 우리가 싸울 의지가 크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식으로 어떻게 하더니 후금과의 갈등 관계를 막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후금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있었고 그렇지만 후금은 계속 성장하니까 결국에는 이쪽에 압박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명분적으로 명나라를 배신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서인이 이걸 빌미로 광해군을 쫓아내고 물론 뭐 왕실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지만 우리가 정치사적으로만 봤을 때 그리고 인조가 왕이 됐기 때문에 이들은 친명, 명나라를 계속 친하게 지내면서 후금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취했고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게 병자호란을 겪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병자호란 결과 인조는 삼전도라는 곳에서 굴욕적으로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부딪히면서 이렇게 절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청나라의 신하가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체결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실제로 명나라는 이제 후금이 들어가면서 명나라는 사라지고 이 모든 중원의 영토가 청나라로 변하게 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한번 정리했던 내용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상황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청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으면서 이때 청나라와 사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세력들도 워낙에 많아서 이 청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에 대한 어떤 좀 볼모, 인질이 필요해서 그 당시에 인조의 아들이자 이미 세자로 책봉되어 있던 사람을 데려갔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소현세자예요. 그래서 이미 세자로 책봉받았고 인조의 첫째 아들 장자였던 소현세자가
인질로 끌려갔는데 당시에 소현세자의 동생이 복림대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같이 끌려갔던 거죠. 그래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같이 청나라 수도에 끌려가서 인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인조는 계속해서 이 볼모로 잡혀 있었던 왕자들을 보내놓은 상태에서 서인과 함께, 사실은 이제 군신관계를 체결했지만 이 서인들 자체가 의리와 명분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계속해서 어떡하든 속내는 좀 달랐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소현세자도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어요. 풀어준 거야. 아,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도 되겠다. 그래서 이들을 풀려줬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다시 조선에 돌아왔을 때 둘의 상황이 매우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소현세자는 당시에 청나라 수도에서 실제 외국 선교사들과 만나면서 청나라가 매우 발전된 모습을 보게 돼. 그러면서 아, 우리 조선도 청나라처럼 외국의 문물 또는 청나라의 과학기술 또는 뭐 상공업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문물을 수용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의견을 인조에게 피력했다가 이 벼루를 집어 던져서 이마가 깨져요. 그리고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돼요. 그리고 이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거론하지 말라라는 왕명에 의해서 소현세자는 이렇게 비운에 죽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세자가 죽었으면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는데 세자는 이렇게 죽게 돼요. 세자는 죽게 되었고, 그럼 인조가 죽고 난 뒤에 누가 왕이 될 것이냐? 그럼 누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둘째 동생인 복림대군이 왕이 돼야 될까? 아니면 소현세자의 아들이 돼야 될까요? 우리가 조선은 철저하게 유교적 국가이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장자, 무조건 첫째 아들이 계승 서열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소현세자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 왕의 계승 순위는 복림대군에게 가는 게 아니라 소현세자의 아들한테 가야 되는 거야. 소현세자의 아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런데 특이하게 당시에 복림대군 같은 경우는 당시 똑같이 볼모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조가 물어봤겠죠. 너는 가서 뭐 배웠냐? 라고 했더니 그냥 꺼이꺼이 울면서 아버지가 맞박 깨지면서 청나라 황제에게 그렇게 굴욕적인 항복을 했던 거에 대해서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다리를 피고 잔 적도 없고 막 꺼이꺼이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청나라에 대한 적대심을 매우 보여줬던 복림대군이 우리 역사에서 누가 되는 거냐면 인조 다음에 왕이 효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종은 소현세자가 아닌 소현세자의 동생이었던 복림대군이 왕이 됐고, 그럼 실제로 이 아들이 계속 살아있다면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캘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누가 죽였고 뭘까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렸던 소현세자의 아들도 결국은 비운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복림대군이 효종이 되는데 가장 큰 영향력, 어떤 지지 세력이 됐던 정치 세력이 또 서인이었던 거예요. 서인의 지지를 받아서 그래서 복림대군이 효종이 될 수 있었고, 이들은 분명히 청나라와 사대 관계를 체결한 상태에서도 지난 시간에 뭐를 한다고 했었죠? 어떻게 하든 이 치욕을 갚겠다라고 해서 효종이 북벌이라는 걸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청나라를 정벌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북벌이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북벌은 전혀 효능성이 없었고 가능성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다 낳아놨던 실제 부인, 그러니까 엄마죠. 소현세자 복림대군의 엄마이자 인조의 정부인이 죽어요. 그래서 인조는 이제 새로운 중전, 우리가 이거 계비라고 하는데 새로운 중전을 맞아 들였는데 이 중전의 나이가 소현세자보다도 12살이 많았고 복림대군보다 많았대요. 그렇다면 거꾸로 이 세자들이 더 많았다는 거야. 그렇다면 인조가 엄청나게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새로운 부인을 얻은 거죠. 실제로 29살 정도의 차이가 있는 연하의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들이 이 당시에 엄마가 됐을 때만 하더라도 엄마가 소현세자보다 12살이 어렸고 복림대군보다 뭐 6살이 어리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당연히 뭐 인조도 죽고, 인조가 죽었으니까 효종이 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효종이 죽었을 때도 이 새엄마가 살아있는 거야. 왜냐면 효종보다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러니까 좀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엄마가 아들보다 먼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그러면 이 엄마는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될까?
이게 사실은 왕실에서 좀 많이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 이야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조금 이야기해볼 예절에 대한 송사란 뜻이야. 우리가 뭐 소송하다 이런 할 때 송자가 들어가는데, 자, 예절에 대한 이야기야. 예송 이렇게 부르는데, 예절이라는 건 여러분이 한번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어봐요. 인조가 29살이나 차이 나는 새엄마를 들였고 엄마가 더 어렸어. 근데 효종이 죽었을 때 그러면 이 새엄마는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야. 그럼 뭐 얼마나 입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왕실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었을 때 당시에 사대부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경우 사대부에 좀 특이하게 많이 있다. 뭐 당연히 뭐 엄마가 더 이렇게 오래 살 수도 있지.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는 3년을 입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는 상년을 1년 입는다. 사대부들은 이렇게 입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효종이 죽었어? 그럼 효종이 몇째 아들이라고 했죠? 둘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둘째니까 1년 상복을 입읍시다. 새엄마 자이대비가 살아있으니까 이 사람은 상복을 1년 입으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대다수의 사대부들이 바로 누구겠어요? 권력을 갖고 있었던 서인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남인 쪽은 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남인들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왜? 근데 이거는 우리 사대부들 일이나 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왕실의 이야기인데 우리랑 똑같은 예절을 하냐. 물론 복림대군이 아까 몇째라고 했죠? 둘째였지만 조선에 하나밖에 없는 왕이 됐다면 첫째 장자에 준하게 3년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남인 같은은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거는 그냥 1, 2, 3의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남인이 이야기하는 건 봐봐요. 신하의 권력과 왕의 권력 중에 이들이 같다라고 보는 거야, 다르다고 보는 거야? 다르다. 왕권이 더 강하지 않냐. 그러니까 왕실이 좀 더 존귀하고 존엄하기 때문에 일반 사대부의 예절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거에 비해서 서인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신하들이 하는 게 사대부잖아요. 신하들이나 왕권이나 뭐 그렇게 다르냐, 뭐 비슷비슷하다, 우리 예절을 그냥 적용해도 된다라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적용이 됐던 거고, 물론 당연히 이제 효종이 죽였으니까 효종은 이제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었던 현종 때 이 사건이 발생했겠죠. 그러니까 예송은 효종이 죽고 나서 발생하기 때문에 현종 때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현종 같은 경우는 자기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왕이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서인 세력이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생각하고 뭐 따지고 하기도 어렵게 바로 이 첫 번째 예송이 발생했을 때 서인 측의 의견을 들어서 그 당시에 자이대비는 상복을 몇 년 입었냐면 1년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정말 행복했을 텐데, 아니 효종의 부인도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 효종도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효종 죽고 그 다음에 또 며느리, 그러니까 자이대비 입장에서 며느리가 죽었을 때까지 시어머니도 안 죽은 거예요. 오래 사신 것 같아. 엄청 이게 장수하신 분이야. 그래서 안 죽고 살아있을 때 또 이제 왕실은 머리가 아픈 거죠. 이럴 때는 또 시어머니는 둘째 며느리가 죽었을 때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또 뭐라고 했냐면, 걱정하지 마라. 또 서인 측은 얘기해요. 그거 왕실은 특이하지만 우리 일반 사대부는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둘째 며느리가 죽었을 경우에는 9개월 입고, 그 다음에 만약에 9개월, 그 다음에 만약에 첫째 며느리가 죽었을 때는 우리는 1년 정도 입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인은 자이대비, 즉 시어머니가 둘째 며느리가 죽었을 때, 효종의 부인이 죽었을 때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9개월 입어야 된다고 주장했겠죠? 그럼 이제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남인 쪽에서는 효종의 부인이었던 둘째 며느리가 죽었을 때 이 시어머니는 얼마를 입어야 된다고 주장했을까요? 1년을 주장했겠죠. 왜? 왕실은 사대부와 예절이 같지 않다. 같이 적용할 수 없다. 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1년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입네, 9개월 입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쟁하고 의논하고 토론했던 걸 우리가 이 상복에 대한 예절에 대한 송사라고 해서
예송이라고 해서 이게 총 2번 있는데 이게 둘 다 현종 때 발생해. 현종의 아버지, 현종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도대체 할머니는 상복을 왜 입어야 되나, 얼마나 입어야 되나, 그 문제가 발생했던 건데, 이게 단순히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선 자체가 건국의 이념이 성리학이었고, 성리학은 예법이 너무 중요했고, 실제로 우리가 임진왜란 이후에도 집권 세력이었던 서인은 오히려 이 예법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더 유지시키려고 했던 경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예법과 관련돼서 이게 무너지면 안 돼. 그래서 더욱더 강하게 이게 하나의 조선의 어떤 건국 근간과 연결된 하나의 국가 체제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단순하게 옷을 몇 개월 입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저런 걸로 필요 이상의 소모전을 했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얘는 조선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꼭 필요했고 그 나라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그 나라 관점에서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했던 거고, 결국에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이 죽었고 둘째 며느리가 죽었을 때 상복을 얼마나 입느냐에 따라서 이제 예송이 발생했고, 이걸 이제 서인과 남인이 계속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절대로 여러분 이게 몇 개월 갖다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종 때 효종이 죽고 예송이 2번 있었다. 그런데 특이한 게 1차 때는 서인이 워낙에 힘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인의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현종이 이걸 해결하다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현종 다음이 바로 숙종인데, 이 숙종 때까지도 아직도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아까 그 자이 대비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냐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숙종이야. 그 숙종은 사실 되게 특이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현종의, 그러니까 숙종의 엄마가 실록에다가 난 내 아들이지만 이 아이의 기분을 모르겠다, 진짜 좀 특이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숙종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지금 우리 아버지 계속 뭐라는 거야? 둘째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둘째라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뭔가 이 맥락을 읽은 거지. 아, 계속해서 지금 서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왕권은 약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숙종쯤 마무리되면서 남인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2차 예송에서는 남인의 9개월설이 채택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냐면, 자, 절대 시험에는 3년, 뭐 1년 이런 건 안 나오고, 아, 지금 현종 시기에 예송이 발생하면서 뭔가 분당 간에 뭐 예절과 관련된 논쟁이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숙종이 왕이 됐을 때 남인 쪽으로 권력이 바뀐 거야. 우리 분명히 계속해서 서인이 인조반정 이후에 권력을 갖고 있어서 쭉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서인이 집권하면서 이 현종 때까지 이게 계속 올 거야. 권력을 갖게 되는데, 이 숙종이 집권하면서 이 권력이 남인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권력이 끊기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물론 뭐 다 어떻게 해버린 건 아니지만 이 과정을 겪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숙종 때에는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든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신과 어떤 뜻이 맞는 당을 하나만 골라서 그들과 같이 가려고 하는 경향을 보여요. 물론 숙종은 이걸 스스로는 탕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겪었던 당에서는 한번 권력을 잃어봤을 때 뭔가 이 권력을 다시는 잃으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집착 같은 게 생겼고, 오히려 이렇게 숙종 때는 급격하게 원래는 이렇게 남인이 권력을 갖고 있다가 서인으로 바뀌고 다시 남인으로 바뀌고 서인으로 바뀌는 급격한, 우리가 버스를 탈 때 환승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전국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집권당이 마구마구 확확 바뀌는 걸 환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환국이는 뭔지는 설명하지 않을 거고, 숙종 때는 왕이 주도해서 특정 정당을 이용해서 정치를 이어가려고 했던 걸 환국이라고 하고, 이걸 거치면서 권력을 잃었던 사람들은 불안하잖아. 우리 권력 다시 안 오면 어떡해 라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서인들 내부에서 얘를 겪고 난 뒤에 환국을 겪으면서 이 서인 내부에서 권력을 가졌을 때, 아,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이때 차라리 남인을 다 없애버리자. 그럼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노론 세력과, 뭘 그렇게 다 제거하고 죽이고 그렇게 강경하게 갈 필요는 없다. 그래도 이 분당 정치 논리 자체가 같이 공존하고 토론하면서 국론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강하게 가지 말고 그냥 남인도 같이 공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강경파와 온건파로 서인 세력이 숙종 때 한 번 더 분열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역사에서는
서인이 분화된 노론, 소론, 그 다음에 어쨌든 남아있는 남인으로 해서 이렇게 또 붕당 정치가 이어가는데 이때 숙종을 겹치면서부터는 너무 황국의 전국이 왔다리 갔다리 바뀌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공론에 의해서 서로의 입장을 서원에서 키워서 함께 언론 기관이었던 3사를 통해서 언론 정치를 하던 조선의 그 정치는 더 이상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하든 집권당이 되기 위해서 한 당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변질되게 되는 게 바로 이 숙종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숙종 때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그렇게 되면서 자,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서 이미 이 비변사라는 것은 원래 정식적인 기관이 아니야. 비상사태, 변이 있을 때 잠시 설치했다는 뜻에서 비변사인데 국가의 비상사태 변이 2번 있었죠. 그게 바로 임진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이 기관이 비정상적으로 커져요. 너무 커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실제로 재상들이 모여서 협의했던 기관이 의정부 기능 못하고요. 그리고 의정부를 통해서 같이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했던 육조도 기능을 못해요. 오로지 거의 다 어디서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고 실행했냐면 비변사에서만 거의 다 실행을 하고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아까 특정 당이 하나의 당이 집권을 하면 다 한다. 다 모든 걸 자신들의 마음대로 운영한다. 이런 걸 전제화라고 하는데 한 당이 다 모든 걸 갖게 된 전제화 모습이 바뀌면서 그 당이 이 비변사 기관의 관직을 갖게 됐겠죠. 거기에 참여해서 권력을 다 행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원래 3사 사원부, 사간원, 홍문관이 언론을 담당하면서 공론을 만들고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이 3사도 결국에는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당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기관으로 좀 변질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면 자, 현종 때는 예송을 거쳐서 이렇게 서인과 남인이 실질적으로 거의 서인이죠. 그리고 이제 숙종이 왕이 되면서부터 남인 세력이 원래 권력을 잡았지만 환국을 겪으면서 이때 환국이 있었던 거죠. 환국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환국 때 서인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남인 세력은 좀 약화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노론과 소론이 서인에서 이렇게 분화가 된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가장 비운의 여성이 바로 인현왕후와 장희빈 이야기예요. 실제로 어떤 여자가 더 착하고 어떤 여자가 더 예뻤고 어땠는지 알 수가 없어. 왜냐면 그 기록은 남겨진 사람들의 기능이었고 서인 쪽의 여성과 남인 쪽의 장희빈이라는 여성이 실제로 이제 이 어떤 분당이 집권했느냐에 따라서 중정까지 바뀔 정도로 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어떻게 보면 희생당했을 수도 있는 여성들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모습이 바로 이제 분당 정치가 변질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분명히 예송까지도 분당 정치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상복을 입기까지 어떤 성리학적 이론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러한 의견이 나온 거기 때문에 분당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숙종 때부터는 이 환국을 거치면서부터 분당 정치가 변질되게 됐고 사실은 영조 역시 좀 왕위 계승 서열에서 밀리고 있었는데 이 영조가 사실은 노론에 좀 도움을 받아서 영조 왕이 되었고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이런 분당 정치의 폐해를 좀 극복해 보겠다라는 탕탕평평한 정치를 하겠다 해서 탕평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영조와 정조 때에는 탕평 정치를 하기 위해서 각종 제도와 문물을 정비하게 돼요. 그래서 영조 때 대표적으로 균역법도 제정하고 그 다음에
법전도 새로 편찬하는데 그것을 속대전이라는 새로운 법전도 편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조 때는 이제 더 이상 이 붕당 정치에 있는 누구 이렇게 데려다 쓰기보다는 새로운 신진 관료를 양성하기 위해서 규장각 같은 걸 통해서, 도서관인 규장각을 통해서 신진 관료를 만들기도 했고, 또는 문신 다시 지금 원래 있었던 관료들을 재교육시켜서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조는 이 과정에서 최대한 왕권의 힘을 강화시키고 지방에서는 일반 사대부들, 뭐 노론이든 뭐 소론이든 남인이든 이런 사대부들 세력이 아닌 중앙행정 관료였던 수령의 힘을 되게 키워주고자 했어요. 실제로 그게 좀 효용도 있었고, 그런데 이 정조가 안타깝게 개혁을 추진하는 개혁군주 입장에서 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의 다음 왕인 이제 순조가 등극하면서부터 뭔가 지방 수령은 힘이 강해졌는데 왕실은 되게 아기아기해진 거야. 그래서 아기아기해진 상황이 발생하면서부터 이 정조 뒤부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때부터는 이제 세도정치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순조 이후부터 헌종, 철종 이렇게 거치면서부터는 자, 이때부터 세도정치가 나오는데, 세도정치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왕은 유약하고 어리고 힘이 없어서 그 부인, 외척 집안에서 외척들이 정치를 해나는 모습인데, 하필이면 그때 지방의 수령의 힘을 너무 키워놨기 때문에 정조 이후에 뭐 정조가 잘못된 건 아니고 그걸 통솔할 수 있는 어떤 뭐 제도적인 장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정조는 죽었고, 그리고 이미 사회는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세도정치 시기에 딱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왕실의 권한이 약하고 아까 국가기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잖아요. 의정부 6조, 뭐 3, 4 이런 거 하나도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삼정이 문란해졌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삼정이 무엇이냐라면, 삼정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당시에 지방에서 사람들을 괴롭혔던 하나의 세금일 수도 있고 제도일 수도 있는데, 그 삼정이 바로 뭐냐면 군정, 전정, 환공, 이 세 가지가 엄청나게 문란했다. 문란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 군정, 전정, 환국의 무슨 개념인지만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군정은 원래 우리가 군대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대신 이제 그 화폐로 쓰이고 있었던 뭐 포목 또는 뭐 배필 이런 이렇게 그 옷감을 대신 내주면 군대에서 이제 빠질 수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는 걸 군정을 내고 있었는데, 이 군정을 죽은 사람한테도, 성인 남성이 죽었는데도 그 사람한테도 징수하거나 막 태어난 아기한테도 군대 가라고, 못 가? 그럼 뭐 군정 내, 이렇게 해서 지방 수령들이 걷어가기도 했고, 전정은 땅에서 나는 세금을 수령이 바뀔 때마다 그냥 필요할 때마다 세금을 2배, 3배 막 자기가 필요한 만큼 수취해 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환곡이라는 건 원래 세금은 아니에요. 환곡은 세금은 아니고 그냥 지방 단위에서 약간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구제해주기 위해서 봄에 빌려줬다가 우리 진대법처럼 가을에 받는 제도였는데, 빌리기 싫은데도 억지로 빌려주거나 아니면 조금 빌렸는데 이만큼 갚아야 되거나 하는 식으로 이걸 통해서 수령과 그 밑에 있었던 뭐 아전들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착취했던 하나의 국가 제도였던, 그러니까 되게 악용한 거죠. 분명 의도는 좋았으나 악용됐던 제도가 바로 이 환곡이라는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시기에 매우 문란해서 백성들이 엄청나게 힘들었다. 백성이 고단했던 시기가 바로 이 세도정치 시기였다까지가 정치사예요. 여기까지가 정치사야. 얘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도 가문들이 앞으로 뭐 안동김씨, 풍양조씨, 이 사람들이, 안동김씨가 이제 왕의 외척 세력들이 정치를 다 이렇게 마음대로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어떤 관직을 갖고 싶으면 이 외척한테 줄을 서면 돼. 그래서 관직을 사고 파는 매간매직이 성행했고, 이렇게 관직을 돈을 주고 몇 억을 주고 산 관리가 수령이 된다면 그 지방에 내려가서 다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착취하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근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흥이야. 흥까지만 얘기해 줄게요. 자, 여기까지가 정치사의 모습이고, 선생님이 혹시 카메라가 꺼질까봐 한번 끄고 다시 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의 수치 체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해 줄 텐데, 수치 체제, 수치 체제. 자, 수치했다는 뜻이야. 국가가 백성들에게 수치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 조가 바로 땅에서 나는 세금의 일정량을 세금을 내는 거. 그 다음에 역은 얘는 용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고용 할 때 막 이렇게 용역 할 때 용자 그래서 이게 뭐 성을 쌓고 다리를 만들거나 이걸 요역. 군대 가거나. 근데 군대를 가야 되는데 조선 후기에는 이제 병자호로 한 이후에는 사실 큰 전쟁이 없어요. 나중에 저 강화도에 쳐들어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거의 군대 가도 다시 이렇게 그냥 노가다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게 사과잖아요. 그 지역의 특산물.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수치 체제의 기본 틀이었는데, 자, 이게 어떻게 이제 변화되는지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거를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수치 체제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까 조세, 그 다음에 역, 그 다음에 공납, 이렇게 볼게요. 자, 조세라는 거는 땅에 대한 토지세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그것을 일정 금액으로, 수확량의 일정 금액을 내는 거예요. 내가 수확한 것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내는 거야. 국가에게 이제 세금을 내는 건데, 문제는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뭔가 이렇게, 여기는 검정색은 조선 전기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기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변화되는 것을 빨간색으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조선 후기의 수치 제도가 변화된 모습은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쓸게요. 자, 그런데 자, 조선 전기 생각해봐. 세금을 만약에 얼마를 이제 걷겠다, 일정액을 걷겠다라고 하면 그 해 만약에 막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농사가 망했어요. 아니면 비가 하나도 안 와서 농사가 망했어. 그랬을 때 전년에 풍년이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일정액을 정해놨을 때는 이게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했냐면 풍흉을 따져요. 풍흉. 얼마나 풍년이고 흉년이었는지 따라서 땅을 그 해의 세금을 구등급, 세금을 어떻게 거둘지에 대해서 구등법으로 나누어서 거뒀고, 그 다음에 앞집 땅은 진짜 비옥해, 그냥 대충 던져놔도 씨가 막 자라는데 우리 땅은 돌밭이야. 그래서 막 진짜 땅을 막 매일 가서 읽어도 막 몇 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해. 근데 세금을 똑같이 거두면 뭔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땅의 비옥도에 따라서, 얼마나 비옥한가 아니면 척박한가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어서 그 단계별로 세금을 거두려고 했대요. 이거 사실은 되게 합리적일 수 있죠. 이런 걸 실제로 계산하고 하자고 주도할 수 있었던 사람은 세종대왕밖에 없는 거지. 당시에 애민정신이 워낙 투철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좀 합리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는데, 너무 의도는 좋은데 이거 실제로 그럼 매년 계산하고 막 풍년이 어땠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세종대왕은 수국이도 만들고 이랬을 수 있지만 그 뒤에 이제 그 군주의 뜻을 따라줄 수 있는 관리라든지 이게 만약에 보완되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좀 너무 주관적인 한계점이 있을 수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막 이거에 대한 좀 논쟁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임진왜란을 겪게 됐어요. 특히 임진왜란, 양난을 겪게 되면서 원래도 그랬던 거야. 원래도 이제 이걸 계산하기가 워낙에 어려우니까 그냥 풍흉에 따지지 말고 가장 낮은 최하로 그냥 얘는 더 이상 따지지 말자, 얘를 관계하지 말고 그냥 최하만 따지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 최하로 따졌을 때 가장 비옥한 땅이었을 때 풍흉이 가장 최하로 계산했을 때 한 4두, 그 다음에 만약에 땅의 비옥도를 따졌을 때는 20두 이렇게 나오나 봐요. 1결당.
1결이라는 건 토지를 세는 단위예요. 그 당시 토지를 1결이라고 해서 수확량을 기준으로 땅을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이제 측량을 해서 거기를 기준으로 세금을 걷는 기준이 됐던 척도였는데, 자 이렇게 정해고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걸 거치고 나서부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다 계산해서 누구는 4두를 내고 누구를 20두를 내냐,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 자 그러면 다 너도 나도 힘든데 다 4두로 풍용도 따지지 말고 비옥도도 따지지 말고 모두 다 영원히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정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만 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깔끔하게 줄게요. 그래서 풍용에 관계없이 이런 복잡한 계산 없이 영원히 1결당 4두만 내라 라고 정해준 게 바로 영정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숨어있는 이야기는 뭐냐,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더 이상 계산을 할 수도 없다는 거야. 워낙에 이제 전쟁을 겪고 난 뒤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거 뭐 세금 최대한 다 낮춰주고 있는 분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그냥 최하로 기준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럼에도 실시가 가능했다는 건 그만큼 예전에 조선 전기에 비해서 조선 후기에 뭔가 농업의 발전에 의해서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최하로 맞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역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요역을 하든지 군대에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이미 임진왜란 쯤부터 해가지고 일어나기 전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었냐면, 근데 너무 가기 싫어. 그래서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지문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나 대신 군대 갈 사람들한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내가 주고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대립이라는 걸 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문제점인 거야. 그래서 내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보낸 거, 이걸 대립이라고 하고, 또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뭐 출석을 불렀겠지. 그래서 열심히 군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개똥이 같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지, 너 개똥이 맞아? 라고 하면 뭐 그래서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또 만약에 소똥이가 와야 돼. 근데 소똥이 있는데 저번에 봤던 개똥이야. 그 데려다 물어봤지, 너 저번에 개똥이라며. 그래서 캐곡했더니 대충 국가에서도 약간 이렇게 뭔가 대립이 성행하고 있다는 걸 파악하고, 몇몇 이제 어떤 부서에서는 차라리 그러면 우리한테 돈 내라. 지금 돈 버는 개똥이 소똥이니까 차라리 그냥 나한테 돈을 내면 그 당시에 세금가 뭐랄까 화폐에 해당되는 옷감을 국가한테 내면 그냥 군대를 빼주는 걸 방군수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방군수포가 당시에 조금 유행하고 있어서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딱 임진왜란 딱 터졌더니 군대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냐면 원래 왔어야 되는데 다 국가에 뭐 포를 냈거나 아니면 대신하거나 뭐 전쟁도 못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임진왜란 때 많이 좀 쇠퇴하고 막 그런 패전했던 원인으로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군역에 가지 않고 면포를 이필을 내고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근데 워낙에 전쟁이 황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직업군인 개념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다수 백성들은 이것조차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줬냐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영조 때 얘를 1필로 딱 반을 줄여줬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균역법. 그래서 누구든지 세금을 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백성들, 일반 백성들, 농민들은 세금을 반으로 깎아줬는데, 문제는 국가 입장에서 어쨌든 국방비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그 반토막을 어디선가 보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보완하기 위한 세금들이 조금 더 생기게 돼요. 이거의 영정법, 이 균역법을 실시하게 되면서.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공납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제 공납 얘기만 하면 거의 수업은 끝날 것 같은데, 공납은 원래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거였고, 자 얘는 토지를 가진 사람만 내면 돼. 땅의 주인 지주만 내면 되고, 자 요역이든 군역이든 얘는 기준이 일정한 나이가 된 성인 남자,
자, 그 다음에 특산물을 낼 때는 집집마다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냐면 집집 가가 호 이렇게 불러서 줄여서 가호 가호를 기준으로 한 집당 얼마씩 이렇게 내는 제도였는데 자, 이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냐면 이건 문제점이 되겠죠. 제일 큰 문제점이 바로 방납이야. 방납. 그래서 더 이상 이 지역에 나지 않는 게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돼 있어서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낼 수 있어. 근데 이미 관리들이 어떤 제일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미 그 세금을 숙지하는 관리들이 이 돈을 자기들이 먼저 그 서울에서 그러니까 한양에서 예를 들어서 배를 사다가 납부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가가지고 배를 납부하겠어요라고 하면 이미 내가 납부했는데? 라고 하면서 한 3배, 4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가격을 나한테 줘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가 납부하고자 하는 수치를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요. 이걸 방납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집집마다 할당되어 있는 이 공납을 납부하기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악덕한 관리들이 뭐를 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거에 대한 뭐 쌀을 달라고 하거나 그 당시에 화폐였던 뭐 옷감을 달라고 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혁파했던 게 바로 뭐냐면 그럴 바에는 이제 특산물 내지 말고 뭐 내라? 모두 다 쌀을 내라. 쌀을 내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뭐 옷감에 해당되는 걸 내거나 포를 내거나 그러면 대신 어떻게 되냐면 얘는 1결당 12두의 쌀을 조금은 12두는 10부터 그 위에까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12두로 그냥 쌀을 내라 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동법이라고 해요. 대동법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대동법으로 바뀌게 되는데 대동법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실시되는데 광해군 때 이게 시작이 돼서 우리 조선에 다 시작되는 게 100년 정도가 걸린대요. 그럼 100년 정도는 실행되기가 되게 어려웠다는 의미죠. 왜 이렇게 어려웠냐면 봐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12가 아니에요. 12가 아니라 1결이야, 결.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야. 원래는 집집마다 수치하고 있었던 이 특산물을 쌀로 걷는데 쌀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을 가진 자들만 내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주들만 납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주들이 납부하기 당연히 반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실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대단한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방해했지만 여기서도 볼 수 있어.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 그때 양반들 지주들이 이걸 받아들였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소한 이것조차도 그들이 내지 않으면 국가가 운영되지 않을 만큼 조선이 많이 황폐해졌고 힘들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모습을 한번 보면 자, 대동법이 가장 중요하니까 대동법만 이제 선생님이 정리하고 또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원래는 이렇게 했던 거야. 가구마다 집집마다 토사물을 국가, 정부에게 내야 되는데 자, 대동법을 실시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라고 하면 이제 대동법 실시하면 세금은 토지를 기준으로 쌀이나 화폐나 상평통보나 아니면 옷감으로 국가에 내요. 그래서 국가 문제는 뭐냐? 이제까지 들고 왔던 배든지 아니면 옷감이든지 아니면 지푸라기든지 뭐든지 필요한 물건을 수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거를 공인이라는 사람한테 줘. 받은 돈을. 그러면 공인은 그 대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공업자 상인들에게 사는 거야. 주문을 하고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이란 나라에 엄청난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결정적 순간이 왔고 이게 조선의 역사를 가장 크게 변화시켰던 이야기야. 그래서 공인이 등장하면서 상공업적으로 발전이 됐고 기준이 바뀌면서 어느 정도 세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엄청나게 힘든 개편이었겠지만 실행을 했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게 이 대동법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아까 우리 교과서 지금 74페이지를 보면 삼정의 문란이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아까 설명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같이 이어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국가의 발전에 필요했던
이러한 제도가 조선 후기에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